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소송과 정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부평 캠프마켓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당장의 진행은 힘들어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캠프마켓 개발을 두고 풀어야 할 우선 과제는 부지 매입입니다. 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마스터 플랜을 통해 캠프마켓 44만 제곱미터 부지와 주변 지역 16만 제곱미터까지 모두 포함한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캠프마켓 부지 매입비 5,600여억 원을 모두 납부했는데 현재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감정평가 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시가 납부한 금액에서 일부가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캠프마켓 주변 지역은 아직 매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바로 부영공원인데 부지 매입비만 약 1,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부지는 현재 산림청 소유로 시가 매입하기 위해서는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측량하고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 정산해야 되고 추가 매입할 부지 사업비 산출해가지고 시비 재정 세워가지고 또 납부해서 토지 가져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 절차들이 남았어요. 이해 씨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서 부영공원 등 주변 지역 약 16만 제곱미터에 대한 실사에 나서면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해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토양오염 정화입니다. 현재 비구역 오염 정화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비구역은 지금 현재 조성창이라든지 어느 쪽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 내에는 다 완료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한미군 빵공장이 있던 D구역은 다이옥신에 오염됐던 북측 A구역, 유류 오염 정화가 진행 중인 남측 B구역처럼 오염 정화가 필요한 상황. 기초조사에서도 토양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2023년 말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한 캠프마켓 D구역 환경조사 보고서를 보면 토양환경보전법상 23개 오염물질 가운데 다이옥신을 비롯한 14개 항목에서 오염이 확인됐습니다. 오염 면적은 D구역 부지의 27%에 해당하는 7만 1,010제곱미터에 이릅니다. D구역 오염 정화는 이르면 올 하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정밀조사가 끝나는 대로 국방부가 기본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데 행정 절차는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B구역도 조병창 병원 존치 문제를 두고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정화가 지연됐던 만큼 D구역 정화 역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캠프마켓 개발은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 역시 이번 소송과 오염 정화와는 별개로 각종 공사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올해 장곡의 도로를 조기 개통하고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오는 2030년에는 캠프마켓을 시민의 열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부천시가 세계고를 찾아가 시민 대상으로 올해 시정을 설명하는 시정보고회 2025 출발 부천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부천시는 4일과 6일 이틀에 걸쳐 모두 4차례 조용익 부천시장이 시정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부천의 10대 뉴스를 살펴보는 한편 소통과 지역경제, 돌봄, 문화, 교통 등 올해 5대 분야 주요 시정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부천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예산을 22.5% 늘려 최대 750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연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아닐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보증보험 가입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동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이 곧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만큼 관심이 크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가 나타나는 등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된 부천 중동의 은하마을입니다. 4개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하는 은하마을의 규모는 모두 2,387세대로 전용 면적 37제곱미터부터 164제곱미터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곳은 7호선 부천시청역 초역세권인데다 GTX-B 부천 종합운동장역과도 두 정거장 거리고 백화점과 학원가가 있는 중심지라 우수한 입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도지구 선정 이후 대형 평수의 매매 실거래가가 2022년 때처럼 다시 10억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거래가 적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기 어렵지만 현지에선 오름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소형 면적은 아직 눈여겨볼 만한 상승 거래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단지 주민들은 아직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직접 꾸려 추진할지 아니면 부동산 신탁사에 맡겨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조합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공공 방식을 선택을 해서 그 방식 하에 그 선택이 되면은 추진 일정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엔 이미 시공사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도지구 사업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확산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꼭 수주해야 하는 일입니다.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는 오는 23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부천시가 정한 기준 용적률 범위 안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주민들이 사업 시행 방식을 곧 결정하고 나면 선도지구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지역에는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부평갑 노종면 의원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2대 국회 첫 해였던 지난해 정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2월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당일, 그 직후에 그 해제 의결을 했던 그 본회의 장면이 아마 상당 기간 오래 각인돼 있을 것 같고요. 그 직전에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명태균 게이트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잖아요. 그거 처음 찾아낸 사람이 저거든요. 그거 제보자로부터 음성 받아서 확인하고 추출해내고 그거를 이제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브리핑했던 그날, 그때 바로 본인의 육성은 맞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반응이 나와서 안도했던 기억도 있고, 다른 녹취 일련의 그 여러 녹취들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해서 국민께 보고드린 일,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사실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경인선 지하화랄지 아니면 캠프마켓처럼 풀어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해 좀 어떤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길 예정이신지요? 저는 지난해에도 캠프마켓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올해 조금 더 본격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법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 우리 부평을 포함한 경인선, 인천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얼마 전에 이제 7호선 급행 도입 관련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공약할 그 당시부터 공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호체계 변경, 그리고 운영체계의 변화. 이걸 통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 열차의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다. 이게 해외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연구됐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공사분도 초대하고 전문가들도 초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했어요. 문제는 이제 정책 결단이 남은 겁니다. 그 정책 결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라고 봐요. 스킵, 그러니까 건너뛰거나 정차, 스톱, 그래서 스킵, 스톱 방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운행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걸 적용할 때는 수만 가지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고려를 해서 최적의 그런 후보군들, 운영 시스템 후보군들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그렇다고 해도 신호 체계를 지금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봤더니 신호 체계를 변경해야 될 시점에도 와 있어요. 마침 그런 신호 체계 변경의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조금 속도를 내볼 생각입니다. 과방위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올해 상임위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지역 언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지역 언론에 특화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7호선 급행과 관련된 지원책이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부평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노후된 아파트들을 그 노후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임위를 통해서 실현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어디에 좀 초점을 둘 계획이신지? 이런 내란이라는 퇴행적인 일이 용인될 수가 없는 사회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서 이 내란은 반드시 수습이 된다. 그러면 2025년의 과제는 그 이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그다음에 법,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하던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아닌데 시민을 위한 방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법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규정해서 시스템화하는 것. 이게 과제라고 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AI와 관련된 입법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 아닌가. 노종면은 유능하고 성실한데 겸손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인천시 의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각각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납품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들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추가로 사건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9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41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 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 업무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